안녕하세요. 내 정신 체를 가지고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고 먼 길을 이렇게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소설이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읽다가 몇 번이나 그만뒀다든지 이런 실패한 얘기가 많은 겁니다. 한꺼번에 다 읽었다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요. 그럴 정도로 난해하다 할까요? 어려운 소설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3개 장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일단 고래 꼬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한 마리를 본다면 한 마리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꼬리만 딱 보고 꼬리에서 고래가 가진 미적 특징이랄까요? 또 고래가 가진 그 꼬리가 가진 마치 기초가 잘 되면 전체가 잘 되듯이 고래는 이 꼬리라는 무기가 든든하게 잘 되면서 전체 그 큰 몸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걸 보셨죠. 그렇다면 그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는 무적 함대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무슨 뭐 함대가 나오는가 보다, 스페인 함대가 나오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고래가 워낙 많이 모여 있는 고래떼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쪽 순다 해협, 지금 순다 해협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길쭉하게 된 섬들이 쭉 있는 자바섬부터 시작해서 쭉 섬들이 있는 그쪽 지역이 마치 고래가 떼를 잇듯이 섬들이 그렇게 떼를 잇는 거를 그런 이미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모여 있다는 왜 무슨 의미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래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체로 보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을 봅니다. 이 큰 무리가 가만 봤더니만은 바깥에는 힘센 수컷들이 주로 이렇게 유용을 한다면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린 것들, 또 그 다음에 엄마가 수유하고 있는 고래, 이런 고래들이 제일 안쪽에 있더라라는 부분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고래들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창끝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 나옵니다. 어리니까 뭘 모르지요, 세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고래 잡으려 하러 나왔지만은 실상은 보면은 이 자연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더라. 이 자연이라는 속에서는 매우 평온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얼마나 평온한가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그것에 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설 같으면 이야기가 막 계속 흘러가는 게 주된 겁니다. 대부분 소설들이 이야기 형태가 쫙 있죠. 그렇게 되는데 비해서 이 소설은 이야기가 가다가 딱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면서 그때부터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마치 공부하는 사람처럼 고래를 들다본다든지 또 고래잡이를 들다본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점점 깊어져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고래가 그렇게 모여져 있고 고래가 그렇게 꼬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서 그거를 결국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는 걸 봤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상당히 비판적인 걸로 나갑니다. 우선 오늘 88장에부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긴 하는데 88장에서 91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4개의 장 또는 3개의 장에서는 주된 초점이 비판입니다. 어떤 비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법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이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보면은 여기에 국가 권력의 수탈도 있고 또 생태적으로 우리가
하고 생태를 짓이겨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라는 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만만찮죠. 그래서 어떻게 법과 제도라는 걸 신랄하게 비판하는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참 이래서 고전이라 하는가 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런 생각을 두시고 제 따라오시게 되면은 비교적 가볍게 오늘은 비판을 주로 하는구나. 비판인데도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법 같으면은, 관습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법이니까 또 관습이니까 이렇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허점들을 마구 파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고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사를 멈췄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쭉 진행해 오다가 스토리를 딱 중지시킵니다. 중지시켜 놓고 어떤 10년을 들다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10년이 어떤 10년인가 하니 고래를 잡는 거에 관계되는 것, 또는 고래와 관계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그 깊이 들여보는 게 어디로 간다고요? 인간 사회의 통찰로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비딕을 하나 잘 읽게 되면은요, 가장 성경 다음으로 가장 성경 같은 책이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살면 괜찮다라고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중지하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쪽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만찮은 소설이고, 또 새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온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제 해설을 들으면서 갑니다마는 인간 사회의 통찰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 같은 통찰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바보짓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봤고 현실 사회에서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게 이 같은 통찰이 있느냐, 이겁니다.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무게는 참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 고래를 물이 지어져 있는 거를 학교라 합니다. 이 표현도 참 재밌죠. 그래서 88장을 학교와 교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목이요. 학교와 교사라니? 그런데 이 학교를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의 학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튼 고래에 이렇게 된 그 고래 사회를, 고래가 모여 사는 사회를 일단은 학교라는 걸로 보는데, 이 학교도 주로 암컷들이 중심으로 돼서 암컷 중심으로 가는 학교를 할렘이라고 하고요. 할렘 스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컷 중심으로 된 사회, 그냥 힘 있는 수컷이 주로 끌고 가는 그런 그룹일 경우에는 그거를 황소사회, 불스쿨이라 합니다. 불이 BULL, 영어로 순놈 황소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공통분모는 학교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학교라 해가지고 애들이 뭘 배우나 보다, 그것보다도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가 마치 어떤 위계가 있고 질서라는 걸 가지고 하듯이 학교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학교는 질서라는 걸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암컷을 중심으로 한 할렘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이슬람에서 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슬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데요. 이슬람 문화가 특히 중세의 그 암흑시대일 때에 그나마 이슬람 중심으로 그리스 고전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게 이슬람들이 해줍니다. 그럴 정도로 이슬람의 한 역할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척박한 땅에서 이쪽 동서를 다 연결시키는 무역업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무역업을 하면서 서로 소통시켜주는 게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그 중에 오늘 단어 할렘이라는 것도 이슬람에서는 이 남녀 구분을 아주 심하게 하거든요. 남녀 구분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는가 하면요. 처음으로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서 비서실장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된 거예요. 비서실이니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되니까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나? 같은 공간에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된다 했는데, 율법에 안 된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께 편지로 해서 보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같이 당연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지금 들어왔고 이렇게 돼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율법 교사가 보낸 답이 기도 한찬 답이 옵니다. 네 젖을 꺼내서 5번 빨게 해라. 그러면 문제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게 율법 교사가 보내준 겁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전에 보니까 율법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딱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처음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어서 율법 선생님께 물은 거예요. 물었기 때문에 이 율법 선생님이 대답이 그러면은 그 계모죠.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에 계모에 젖을 빤 적이 있느냐? 5번 이상 젖을 빤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젖을 빤 적이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저는 넌센스입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바보짓을 하는가라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일체 안 볼라 하거든요. 그런 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헐리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정말 헐리죠. 그죠? 이 문명 사회에서 어떻게 젖을 5번 빨게 하라고 예,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그 정도 심한 거를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결국은 학교라는 사회라는 것, 이거를 대표적으로 위계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고래들이 살고 있는 수컷 중심으로 살든 암컷 중심으로 살든, 제가 할렘을 얘기하다가 버렸네요. 여자들만 모여서 사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남자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여튼 여자들만 사는 방인데 이 방을 할렘이랍니다. 그래서 할렘이라는 게 여기서 온 얘기다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율법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려의 집단 생활을 들다 보면서 이 집단 생활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학교 가는 것하고처럼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어인화 시켜버립니다. 고래를 어인화시키면 사람처럼 한다는 거죠. 어인화시키면서 이 어인화된 고래들의 특성들을 봅니다. 특성들을 보면서
자, 구성원의 특징, 예를 들어가지고 새끼 고래들과 같이 사는 할렘 있죠. 여자하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 젖을 빨것으면 같이 있어도 되거든요. 예, 그 법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것처럼 리더십 구조를 봅니다. 리더십의 구조를 보면서 학생과 교사라는 명확한 위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는 또 어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가만 봤더니만은 사회적 연대들, 예를 들어 수컷들이 중심으로 됐을 때는요, 수컷 중심의 사회, 고래 사회를 봤더니만은 어떤 한 고래가 창을 맞다든지 위기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컷은 다 도망갑니다. 수컷은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비해서 암컷은요, 암컷이 이제 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거는 암컷들은 그 창 맞은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모이게 되어 있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암컷을 몽땅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인간적으로는 고래를 잡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될지 몰라도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죠. 암컷 중심의 사회, 그 그룹이 암컷 중심으로 될 때는 위기가 오면 똘똘 뭉치게 되고요. 수컷 중심이 됐을 때는 위기가 오게 되면 각자 도생, 각자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질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기적 유전자 하듯이 수컷들은 그렇게 각자 도생을 하면서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또 다음 대가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험 수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부분이 학교가 교사 중에 어느 교사, 암컷 교사냐, 수컷 교사냐라는 중심으로 된 게 달라지더라라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수컷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수컷은요, 일단은 다른 수컷들처럼 거기에서 수컷 가운데에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지네들끼리 겨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네들끼리 들이받고 싸움질하고 이러면서 턱뼈가 삐뚤어져 버린 녀석들, 꼬리가 이제 꼬리를 치기도 하거든요. 꼬리가 이제 뭐 어떻게 갈라져 버린 녀석들, 뭐 베리벨 녀석들을 다 본답니다. 수컷들은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수컷들은 거기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것도 다투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수컷 고래가, 좀 젊은 수컷 고래가 어떻게 하면 슬그머니 암컷 고래를 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슬그머니 꼬시다가 수컷게, 우두머리 수컷게 들켜가지고 야단 맞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것도 인간 사회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로세리오라는 합니다. 로세리오가 저는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만은 영국에서 있었던 소설인데요.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바람둥이 젊은이입니다. 이 바람둥이가 이 바람 피우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이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로세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로세리오가 고래도 또 그런 게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재밌죠? 고래들도 사람들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이제 점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수컷 고래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랬을 때에 사실은 젊을 때에는 수컷이 괜찮은데 나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수컷 고래는 서서히 암컷 고래인데 쫓겨난답니다. 이것도 재밌죠? 왠가하면은 충분히 교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력이 안 되고, 또 암컷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암컷들이 쫓아내 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수컷은 혼자서 은둔자로 살 수밖에 없고 고독한 고래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늙은 고래가 인간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고래는 무리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때부터 혼자서 떠돌게 되는 건데 혼자서 떠돌게 되는 이후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이제 끝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점에서는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성찰을 하죠. 그래서 고래의 삶이나 인간의 삶이나 마지막 가게 되면은 고독하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참 이거를 이렇게 치밀하게 들여다보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뭡니까? 집단들의 특성들을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것들도 보고 그 다음 집단들의 특성들을 보고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에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왔을 때 똘똘 뭉치는 집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자들이 설령 수컷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도 수컷이 나이 들어서 제대로 암컷들과 교미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암컷들이 나서서 수컷을 쫓아내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자연이라는 게 묘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인간 사회가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 사회가 똑같네 가운데에 정점은 이겁니다. 고독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면에서 참 이 소설이 뛰어납니다. 아직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같이 고독을 깊이 다루고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참 대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서 고독이라는 문제를 핵심 문제로 들고 나오죠. 그 이전에인데 벌써 이 같은 고독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깊이 있는 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매우 현자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철든다 그러죠. 아마 그런 것도 저는 관계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인간은 정점에 오르게 되면은 고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깊은 부분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하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면에서 깊어지는 걸 보죠. 예. 그 다음에 89장에 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88장을 얘기했습니다만 89장에 오게 되면은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법 철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법도 철학이 있나요? 예. 법 철학이라는 학문적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직을 하게 되면 교육 철학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직을 할 때만 해도 그게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교직을 따기 위해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 철학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거에서 깔고 있는 철학이 뭔가를 보는 게 교육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법 철학 같으면은 법이라는 게 깔고 있는 철학이 뭔가 이거를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죠?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법 철학을 설명하려고 시작하는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나이 든 모친네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강도짓을 노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칼을 준비해 가서 그 뭐 안 그래도 비실비실하지만은 내가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 집에 있는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날 모씨를 잡아가지고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니까 이미 자연사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는 강도를 하기 위해서 찔른 거예요. 그러면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인입니까? 의도를 가졌으니까 살인이죠. 아니에요. 살인이라고 딱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그게 살인입니다.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찌르면 뭐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법철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 살인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죠. 이것처럼 여기에서 법철학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포경법이라는 게 업계에 통하고 있는 관습법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 관습법이 있었는데 고래를 잡을 때에는 이런 법이라는 게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잡힌 고래와 놓친 고래라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지. 잡고 있으면 잡힌 고래, 자기 거고 놓친 거로는 아니지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법철학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잡힌 고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어떻든 자기가 잡아가지고 밧줄로 끌고 오든지 밧줄이 연결되어 있죠. 다음 작살로 꽂혀 있든지 길게 밧줄이 연결되어 있죠. 하다 못해 거미줄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내 고래입니다. 저는 거미줄 표현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거미줄이라도 고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놓친 고래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는 고래는 놓친 고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명확한데? 놓친 고래, 잡힌 고래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매우 명확한데 사실은 이 점유라는 것, 이거는 도덕적인 것보다 앞선다는 위험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위해 가지고 에드워드 코크라는 사람과 토머스 리틀턴이라는 사람의 논쟁을 이제 여기 갖다 붙입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얘기도요. 예를 들어서 고래를 이 사람이 거의 창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마지막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고래를 못 잡고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고래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제 자기 배에 끌고 오니까 앞에 창을 던진 녀석이 뭔가 하면 내가 죽인 긴데 네가 왜 가져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누가 맞나요? 나중에 죽은 걸 건져 올린 사람이 맞나요? 안 그러면 창으로 죽여놓은 사람이 맞나요? 이 문제가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실제 판례가 있었답니다. 누구 거냐? 이 판례가 있었는데 이 판례에서 변호인 어스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든 판결이 이렇게 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은 그 어떻게 누가 그 고래 주인 같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나요? 마지막에 그 죽은 고래를 건진 사람이 주인일까요? 그 고래를 죽인 사람이 주인일 것 같아요. 라고 되는데 영국에 실제 판결이 날 때에 어떻게 나는가 하면 마지막에 죽은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이 끈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래의 주인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그렇게 나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변호인 어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간통 사건을 예를 들면서 어떤 여자가 남편에 의해서 바다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마치 고래처럼 그렇게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 여자를 취한 사람은 그 여자 아내가 되겠네. 이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순희님 마지막에 건진 사람이 주인이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그러면은 바다에서 주순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리하게 지적하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봤기 때문에 이같이 천박한 인식이라든지 천박한 얘기도 나오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 역시 예리하게 딱 지적하고 나오죠. 이렇게 실제 이러는 건데, 이제 뭐 가진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 법철학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법입니다. 뭔가 하면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노예. 이 노예는 주인 거나요? 누구 거나요? 당시에 이 미국의 큰 문제였거든요. 노예가 도망쳐버렸어. 도망쳤는데 노예는 도망쳤을 때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표식을 해놓거든요. 몸에 표식을 해놨는데 그 표식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주인이냐, 안 그러면 도망친 노예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붙잡은 그 사람의 소유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미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붙잡은 사람이 노예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은 거냐, 놓친 거냐의 문제죠. 그죠? 잡은 거냐, 놓친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잡인 것과 놓친 과의 문제는 이같이 노예냐 또는 여자냐 고래냐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깊이가 확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한번 봐라. 인간이 이데올로기라는 가운데 잡혀져 있다. 또 자본주의 논리라는 걸 가지고 잡혀져 있고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잡혀져 있을 때에 너는 누구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와, 참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 부분에 정말 깜짝 놀라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누구께 잡혀 있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께 잡혀 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께 잡혀 있나요?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세계의 자유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이 타고난 세계의 자유라는 부분을 놓친 고래에다가 비유합니다. 뭔가를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올 것 같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모든 인간의 마음과 사상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종교적 믿음의 원천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표절을 일삼는 사이비 미문가에게 철인의 사상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커다란 지구 자체는 이제 지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구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독자들이요. 여러분도 역시 놓친 고래인 동시에 잡힌 고래라는 겁니다. 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놓친 고래인 동시에 또 잡힌 고래다라면서 일가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그거를 한 방에 날라버리는 게 이 놓친 고래와 잡힌 고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90장에 오게 되면은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문제가 89장의 얘기를 하면은요, 옛날에도 할머니들은 그렇죠. 옛날에는 특히 그 조선의 유교라는 거는요, 물론 고려가 불교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불교가 너무 융성하게 되면서 결국은 젊은 애들이 다 절에 중되겠다고 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 갔다고 절에 들어가면 병력 의무도 없고 납세 의무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고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살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돼서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내 재산을 몽땅 절에다가 헌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웬간한 부동산들이 절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과세가 안 돼요. 이러니까 조정은 약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선을 시작할 때에는 숭유억불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숭유. 유교를 숭배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불교를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의 국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숭유억불 정책으로 해서 조선을 쭉 나가다 보니까 조선 역시도 초기에는 참 유학자 중심으로 또는 양반 중심으로 참 좋은 세상이 되는 줄 아는데 웬걸 가면 갈수록 껍데기만 남고 문제가 많아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국사 시간에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는 옛날에 할머니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정도. 그렇게 여성을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성은 남자의 성적 파트너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반은 여자라고 보면 돼. 대충 봐가지고요. 반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덤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실제 유교가 제대로 된 공자는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우리는 뭐 했다면 뭐 대단하게 심하게 하잖아요. 뭐 까부누칠 정도로 뭘 해버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너무 심하게 유하게만 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뭐 배를 먼저 놓아야 되느냐, 감을 먼저 놓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움질합니다. 어느 게 정통이냐는 거야. 배가 먼저 오느냐, 감이 먼저 오느냐, 뭐 이런 문제. 상위에 올리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걸로 제가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가까이 있는 일본, 그렇게 일본도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개화 이렇게 오픈하고 싶어서 오픈한 건 아닙니다. 서양의 힘에 의해서 오픈하죠. 일본이 그렇게 잘 가고 있을 때 보고 우리도 빨리 바꿔야 하는데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일본에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꼬라지가 되어버렸죠. 이게 우리 조선의 마지막 역사인데요. 그래서 얘기가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예. 그런 책도 나올 정도로 공자는 우리에서 죽어야 될 그런 걸로 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심한 얘기고요. 공자는 그렇게까지 여자를 우습게 한다든지 그런 적도 없었고요. 예.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러나 제사를 중요시한 거는 맞죠. 그거는 제가 이 시간은 그거는 핵심 요소가 아니니까요. 뭐 그만둘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유교에 있어서 신은 없습니다. 유교에서 신은 없다고요.
유교에서 그나마 숭배하는 건 공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유교에서 그나마 숭배하는 거는 천입니다. 천. 이 천,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신으로서의 천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그 말은 다 빼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 또 간섭하듯이 유교의 천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자가 깔고 있는 깊은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깊이에 있는 사상에 있었는 거지 그렇게 뭐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런 건 절대 없었습니다. 예. 자,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사상이 오늘 잡힌 거냐, 예, 놓친 거랬냐라는 부분을 좀 전에 우리께 뭐랄까 한 방 먹이듯이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갔던 부분에서 한 방 날아온 부분입니다. 네가 잡힌 거랬냐, 놓친 거랬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면으로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90장에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냐 꼬리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법학자 윌리엄 프린의 생물학적 무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들어야 이제 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국법에 고래와 상어, 미안해, 상어가 아니고 고래와 그런 철갑상어입니다. 그것도 재밌죠. 왜 고래와 철갑상어는 그 왕께 또는 왕비께 바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렇게 해놔서 이 고래의 머리냐 꼬리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웰링턴 공작과 그 오항이라는 클리크 포트라고 하네요. 클리크 포트. 이 포트에 대한 인근에 대한 포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보 인근, 그 영국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도보 인근의 가난한 어부들이 이제 해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발견하고 목숨을 건 추격 끝에,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건 추격 끝에 마침내 고래를 포획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래를 잡았으니까 야 횡재했다. 이 기름 팔아가지고 노목께 바치고 또 뭐랄까 고급 따뜻한 차를 영국 사람은 차를 좋아하는 거 또 따뜻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총독인 사람, 총독의 관리자입니다. 이 그 오항이라는 항에 있는 그 총독의 관리자가 와서 영국 바다에서 잡았잖아. 그러면은 영국 바다에서 잡은 건 전부 다 왕이나 왕비께 바쳐야 돼. 내 나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이렇게 가가지고 고래를 잡아왔는데 여기 영국 바다에서 잡혀진 거니까 고래는 멀리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국 바다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영국 바다에서 잡으니까 영국 바다에서 고래와 철갑상어는 잡히면 전부 다 왕께 보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데 어떤 선원들이 얘기가 부디 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고기를 좀 고래 고기를 좀 갖든지 우리가 갖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블랙스톤이라는 법전을 이제 영국 법전인데 그 법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탁 갖다 댑니다. 고래 머리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 그 법전을 탁
고래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여기에서 잡힌 영국에서 박힌 거는 무조건 왕의 거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법전을 더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뺏겨버립니다. 실컷 고생하고 그렇게 뺏겨버린 건데 왜 이같이 영국 바다에서 잡힌 거는 영국 왕이나 왕비가 갖는다 했는가 하면은 얘기가 이겁니다. 고래의 머리가 그 고래가 지닌 우수성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봤답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것은 왕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최고의 우수한 머리를 가진 게 당시에는 생각에 고래의 머리라고 봤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권력과 지혜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국 왕이니까 영국 왕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을 고래의 머리를 갖는 자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윌리엄 프린이라는 왕비가 드레스를 입을 때에 고래 수염을 가지고 보면 드레스를 꽉 이렇게 조이는 흑띠처럼 이렇게 조이는 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무슨 요즘처럼 끈들이 흔치 않으니까 고래 수염을 가지고 그렇게 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래 수염이 모르니까 어디 있다고 보는가 하면은 고래 꼬리에 이 수염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왕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의 것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사람이라도 가져가면 좋을 텐데 아니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뺏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게 왕의 것이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거도 없고. 그런데 이같이 우매한 사람들 또 당시에 그렇게 해서 다 지네들이 좋은 거는 지네들 다 가져버리는 그 왕정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1장을 하고 마칠게요. 91장은 91장 또 얘기로 하면 아주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스터브 2등 항해사죠. 스터브 STUBB 스톱이라는 2등 항해사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배를 하나 만났는데 그 배가 프랑스 배입니다. 프랑스 배인데 로즈버드라는 배입니다. 이 로즈버드 배가 완전히 그 폐물된 고래를 끌고 가는데 완전히 그 썩어지기 시작해서 냄새가 등천을 하는 향유고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향유고래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스터브는 향유고래 전문가 중에 하나니까 이 안에는 용연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영어를 모르는 프랑스 사람들께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거 니네들 병 없는다. 이 고래에 썩었는 거 이거 하다가 니네들 다 병 없는다. 손짓 발짓 그렇게 하니까 항해사 건지라는 항해사가 그나마 이거를 통역을 하는데 통역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이 고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는데 어디 스톱이 바로 그 면전에다가 바보 같은 놈들, 개코원숭이 같은 놈들 그러면서 그 사체를 얼른 가져가 가지고 막 뒤져냅니다. 왜 그러면 용연향을 찾으려고. 향유고래는 용연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썩을 때는 더 향이 좋아진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팔아먹더라. 이 얘기가 91장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91장에서는 뭡니까?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서
한쪽은 지식을 향유고려에 대한 지식을 모르다 보니까 엄청 귀중한 건데도 그냥 내버리는가 하면은, 또 한쪽은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횡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비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비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도 만찮은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치라는 것은, 용년향이라는 가치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는 지식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무가치하고 가치를, 귀한 가치를 주고 하는 게 인간이 하는 짓이지, 이게 인간이 얼마나 참 천박한다 할까? 행편없는 인간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년향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정말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께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는 부분이 가치 있는 부분에 네 생애를 걸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뜨끔해 오기 시작하죠. 정말 저는 또 이 부분도 상당히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그런 투자를 하느냐, 안 그러면은 그러지 못한 것에다가 내 아까운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해버리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물론 식자는 사기꾼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는 지금 설명되는 요거를 가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법과 자연이라는 것, 크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법에 대한 법 철학부터 따지기 시작했죠. 법과 자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존재,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 뭘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의 경계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마구 흔들어 놓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걸어라. 뭐 간단하게 봐서는 이런 얘기일 테고요. 아무튼 모비딕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 시간 보면 우리께 던지는 일종의 지혜고요. 일종의 또 느슨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께 그냥 한 방 먹여버리죠. 그냥 한번 정신 좀 똑바로 살아. 제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참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존재 가치, 뭘 위해서 나는 투쟁하고 분투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시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전체였습니다. 매 시간 충격과 의미를 주네요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귀중한 책이니까요. 여러분 이 값어치를 좀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 해서 또 한번 좀 읽어보고 조금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아름다운 시로 여러분하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